자, 챕터 52. 자, 해고 관련 판례 쟁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 쟁점들은요, 여러분들이 딱 시험에 나왔을 때 요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락단락 쓰시게끔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시험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쟁점들이 한 3, 4개 정도 모여 있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뭐 심지어 많으면 5개 이상도 모을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쟁점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것 다 문제점, 판례, 검토, 그리고 사안의 경우 또는 사안의 해결 이런 식으로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쟁점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는 보통 한 4가지 정도, 5개 정도, 4가지 또는 5가지 정도의 어떤 쟁점들이 있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답안은 그 틀이 한번 경험해 보시거나 몇 번 쓰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 최초의 문제의 제기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어 5번째 이런 쟁점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쓰신 다음에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경우 다시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학설, 판례, 그 다음에 검토, 사안의 경우 쭉 쓰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 또는 결론 이렇게 쓰시면 그게 답안입니다. 완벽한 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써보시는 그런 써보신 분들께서는 이런 그 틀에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그 쓰는 것 자체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신 분들은 스스로 아실 겁니다. 나중에 많이 쓰시다 보니까 쓰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정리해서 빨리 쓰는지 빨리 이 쟁점을 추출해내 가지고 잘 정리해 쓰는 것인지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또는 고득점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쟁점들을 여러분께서 그대로 여러분께서 그 뭐 암기하시든지 정리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쟁점들을 여러분이 많은 책들을 읽으셔가지고 다시 문제점을 만드시고 판례 태도를 또 이제 정리하시고 추려내시고 검토하시고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또 오래 걸려 시험 공부한다고 해서 이런 주관식이 잘 써지는 것도 아니에요. 딱 이 정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정리 났으니까 요거 위주로 여러분이 딱 암기해 가시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그런 좋은 그런 설명 어떤 답안을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만나 뵀던 분 보니까 아 정말 제 서브를 공부를 너무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쓰세요. 그리고 답안을 보니까 모험 답안 뭐 쓰시고 답안들을 보니까 제가 쓴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너무너무 잘 쓰셨거든요. 잘 쓰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글씨체.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채점을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량을 한 정된 시간 내에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 채점 시간이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1분에서 2분을 넘지 못합니다. 정말 쓱쓱 보고 가는 건데요. 그 교수님이 채점하시는 교수님이 강조한 점을 따라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실 텐데 글씨가 너무 이제 악필이거나 막 날라간다거나 흘겨 쓰시면은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알아보긴 하지만 이게 신경 써서 알아보는 거하고 딱 보기에 깔끔하게 잘 알아보는 거하고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뭐 글도 기고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슈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영국이나 다른 나라 미국 일부 주처럼 어떤 바시험, 뭐 영국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이제 타이핑해서 시험 보거든요. 우리나라 충분히 IT 기술 돼 있어서 해킹이나 이런 거 방지하고 이거 잘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이 옛날에 과거 시험 보듯이 이 펜으로 이렇게 쓰게끔 하는 것, 요것 때문에 이 필체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여러분이 이 글씨 쓰는 거 가독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무리 잘 쓰셨다 하더라도 가독성 때문에 계속해서 마시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글이 있어서는 상당 부분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합격 수준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교정만 글씨 교정만 조금 해주시는 뭐 이거 가지고 무슨 고시책 뭐 배우러 다니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또박또박 써주시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박또박 쓰는 게요, 여러분이 많이 암기하고 계시고 그냥 술술 나오게 되면 또박또박 쓴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용을 채울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저 개인적 뭐 경험이지만 제가 사법고시 합격할 때 정말 분량이 한 70% 정도밖에 못 채웠어요. 나머지는 뭐 제가 동차 합격했는데 나머지 분량에 있어서는 뭐 모르기도 하거니와 또 제 글씨를 좀 또박또박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상당히 많이 못 썼습니다. 못 썼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뭐 다 오버해서 쓰고 심지어 한 장 더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은 제가 했거든요. 따라서 이 분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분량보다는 일단은 채점하시는 분 그런 분을 고려해서 이 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스킬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글씨 잘 써서 그리고 아주 잘 쓸 필요는 없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 쓰신 다음에 시험 보시고 합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각설하고 내용 이렇게 여기 제가 정리한 이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시험 문제화 됐을 때 특히 이런 사실관계가 시험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이런 답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비록 시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제 실무에 나가신다 하더라도 그 실무에 나와 있는 사례들이요, 거의 한 300개의 노동 판례 안에 다 해결됩니다. 그냥 똑같은 판례, 똑같은 사례를 적용해 쓸 수 있는, 다만 사실관계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실무에 가서도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렇게 네가 조언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청구서 또는 이유서 쓰겠다, 이렇게 답변서 쓰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런 마인드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파산조차와 근로관계 종료. 자, 이건 뭐냐? 회사가 파산했어요. 이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거의 뭐 망했어요. 망한 회사는 당연히 근로관계 종료하겠죠. 이렇게 망한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시키는데, 이때 굳이 어차피 망한 회사인데, 돈도 없는 회사인데 정당한 이유가 이시 해고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지금 정당한 이유가 이를 따져가지고 해고를 시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그 파산 당시의 근로관계 종료는 마치 정리해고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또 정리해고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리해고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점 보시면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아서 사업을 폐지, 이제 끝났어요. 이제 회사가 이제 망했단 말입니다. 폐지하에서 그 청산 과정에서 파산 선고 받고 나서요, 그 사람은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사망 선고 받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회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파산 선고, 사망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청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것은 정리해고랑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근기법 제 24조이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된다. 여기 이런 쟁점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동아건설 산업 사례인데요. 자, 동아건설이 파산 결정 나고요. 파산관제인 선임됐습니다. 자, 파산관제인이 파산 과정에서 원고를 이제 해고했는데, 이 해고라기보다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찌되었든 그 회사 측인 원고가, 아니 회사 측인 파산관제인이 근로자의 어떤 일방적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 종료시켰기 때문에 해고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부당해고라고 소를 제기합니다. 원고는 파산관제인이 정리해고 요건 갖추지 갖추지 않고 해고였다고 주장했고, 정리해고 요건 피공근이잖아요. 이런 요건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어서 원고는 전부 패소했다. 왜? 판례는요,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아서 사업의 폐지를 위해서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 폐업이 아닌 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로 인해서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해서 행하는 해고는 자 다음 중요합니다. 아무튼 파산 상태에서 하는 해고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리해고가 아니라 그 뭐예요? 통상해고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통상해고 정리해고 아님 통상해고 이렇게 요거 여러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고 아님 통상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리해고는 아니구나 이 판례 모르면 못 써요. 그 다음에 이건 통상해고네 즉 금기법 23조 1항을 적용받는 해고가 되는 것이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 판례 통해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통상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리해고에 관한 금기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즉 금기법 24조 적용 여지 없음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파산관제인의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받는 목적을 하는 위장 파산이나 노동조합 단결권 등에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판결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동시에 판단해요. 진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노동, 부당해고, 부당노동이 동시에 판단하는 것인데 시험 여러분 보시는 이제 시험들은 대부분 구별해서 이제 1고시, 2고시 구별해서 이제 이건 따로 묻고 저거 따로 묻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같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 뒤에 거는 뭐 보실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금기법 24조가 아닌 23조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23조 요건 특히 정당한 그 이유 즉 실체 정당성, 절차 정당성에 있어 가지고 이제 좀 폭넓게 인정해 줘요. 실체 정당성 넓게 인정해 줍니다. 일단 파산 절차라고 하면은 실체 정당성 그냥 인정해 버려요. 절차 정당성만 따져주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파산관진이 해고할 때 당연하게 서면 통보를 하는 것이죠. 이것만 갖춰지면 웬만하면 금기법 23조 1항 갖춰진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검토는요. 파산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청산이고 파산관제인이 직무수행 일환으로 행하는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업에서 행해지는 해고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자, 파산관제인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파산 선고 존재 자체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므로 이게 뭡니까? 정당한 해고 사유. 파산 선고 존재 자체가 금기법 23조 1항에서 실제 정당성 갖추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결국 근로기준법 소정의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가 무엇입니까? 자, 파산 선고가 딱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즉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금기법 23조 1항은 갖춰진 것으로 특히 이제 뭐 당연하게 절차 정당성 갖춰야겠죠. 서면 통보해야겠죠. 이런 것만 갖추면 금기법 소정 이거 뭡니까? 23조 1항이나 24조의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 적용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좀 약간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을 쓰긴 했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 안에 그게 녹아 있는 거예요. 이런 취지입니다. 파산 선고됐으면 금기법 23조 1항을 따라야 되는데 왜냐 통상해보니까 금기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는 실체 정당성, 절체 정당성이잖아요. 이 경우에 파산일 경우에는 실체 정당성 그냥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절체 정당성만 갖췄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금기법상의 부당해고 관련된 규정 적용 없다 이렇게 23조 1항 적용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적용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그냥 이해하세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적용이 없다 라고 하니까 상당히 헷갈리십니다. 수험생들이. 따라 이 내용은 그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고의 절차적 제한. 자, 문제점 보시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변명과 소명자로 제출할 기회가 부여된 징계 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로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우리 한번 봤어요. 불과 30분 전에 통보한 거 이런 사례 같은 경우 요거 절차 정당성 충족되지 못한다. 절차 정당성 위반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판례는요. 단체회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 규정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변명과 소명자로 제출을 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 그 통보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한 바가 없다 하여도 우리 했었죠. 원래 슬래시 하시고 이런 특별 규정이 없다고 하면은 판례는
약간 절차 정당성 관련해 가지고 규정 없으면 안 지켜도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 경향이었어요. 그런데 요 사안에서는 잘 보십시오.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규정이 없다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유의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슬래시, 그다음에 자, 실질적으로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 자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걸 여러분이 반드시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촉박하게 알려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이나 언제 소환하라, 즉 소명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라고는 돼 있지만 언제 소환해서 변명할 기회를 주라, 언제 소환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따라서 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적법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또 해고는 절차적 정의도 갖춰져야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징계위 통보의 시기 방법을 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의 징계 규정에 징계 대상자에 대한 변명과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 위반 해고는 자, 위법하고 무효이다.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위법, 무효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해고 동의와 노조의 사전 동의권 남용, 이것도 했던 쟁점이죠. 자, 단체협약에서 하던 합의, 자, 합의예요. 협의가 아니라 해고에 대한 합의 또는 동의, 여기 쓰세요. 여기 그 괄호 치시고 동의, 합의 또는 동의 조항을 둔 경우, 자, 만약에 그 회사에서 정리해고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노조의 합의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합의나 동의 없이 한 정리해고는 바로 무효이다. 이런 절차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협의는 아니었잖아요. 협의는 그냥 협의만 했으면, 협의하려고 시도했으면 되는 것이고, 협의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고가 정리해고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합의나 동의 조항을 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거치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무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태도이죠. 다만 노조가 사전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안 되고 예외적으로 회사가 정리해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노조가 사전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 사전 합의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따라서 그것이 문제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사전 동의권 남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판례 대입금 사례 보시면 원고회사는 감 노조위원장이 파업기간 업무방해, 기술파손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갑을 징계해고합니다. 노조위원장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중례위의 지침 판정으로 구제됐습니다. 자, 이 원고회사는 중례위에 불복해서 소재기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 1심은 동의권 남용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 패소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재심도, 그런데 이제 그 2심도 재심 취소했다. 뭐 모두 도의권 남용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대법원은요, 노사 간 협상을 통해서 사용자가 그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이죠. 을 단체협약에서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 처분은 원칙적 무효, 자, 원칙 무효예요. 판시하면서 슬래시 하시고, 다만 이제 예외가 뭡니까? 노조의 사전 동의권 남용일 경우에 그때는 무효가 아닌 거예요. 해고 처분이. 그 예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 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 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노동조합이 자, 사전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기에 대해서 자, 노동조합 측에 자, 중대한 배신행위 있죠. 우리 봤었죠.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피징계자가 사용자 회사에 대해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었으며,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해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반대, 그리고 무작정 반대 동그라미 치시고요. 무작정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주요 키워드 보시는 것처럼 자 노동조합 측의 중대한 배신행위, 그 다음에 중대한 위협행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진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이 무작정 반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뭐 통암기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암기할 겁니까? 저는 죽어도 암기 안 돼요. 암기하고 붙지도 않았어요. 절차 암기하는 게 아니라 주된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제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잘 암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암기 잘 안 되신 분들이나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이해력은 좋아지잖아요. 따라서 주요 키워드 위주로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서 써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중대한 배신행위 꼭 들어가야 할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조의 중대한 위법행위, 회사가 진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무작정 반대,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사전 동의권 남용이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검토 보시면 단체 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도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해고 권한이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즉 노조가 동의권을 남용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 없는 해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검토는요. 제가 이제 검토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쓰기엔 저 아직도 뭐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뭐 지식도 부족하고, 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일단 여러분께서 이 검토에 쓰실 만한 내용을 판례의 범위 중 일부 잘라와서 검토를 만들어 드렸어요. 따라서 어차피 판례 내용이 검토기 때문에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이런 검토가 약간 좀 어색하거나 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이 검토를 여러분께서 숙지해서 쓰시면은 일단 훌륭하게 시험 답안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비록 완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어떤 검토 수준에는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다가 더 좋은 검토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 쓰시면 돼요. 쓰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용안전협약에 반해서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 요거는요, 2015년 당시인가 그때 한번 그 노무사 시험에 정면으로 기출된 바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용안전협약, 여기 이런 협약에 반해서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협약을 준행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이거 무시하고 정리해고 해버린 경우에 그런 정리해고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이 문제 되겠죠. 자, 문제점 보십니다. 사용자의 교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단체 협약의 효력 및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자, 이 슬래시죠, 슬래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 이거 인사권이죠, 주로 인사권, 이런 거에 대한 단체 협약의 효력, 슬래시. 그다음에 자, 그다음 별개예요.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 이게 뭡니까? 여기 사안에서는 고용안전협약이었어요. 정리해고를 함부로 하지 않고 이걸 제한하기로 하는 단체 협약. 이게 이제 이 사례에서는 포레시아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고용안전협약이었고, 이미 위에서 본 것처럼 그게 뭐 합의 동의 조항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단체 협약 체결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에 반해서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쟁점은 두 번째 거예요.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협 체결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에 반해서 마음대로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판례는요, 포레시아 사례로서, 자, 포레시아 자동차 배기 시스템 부품 개발 업체는 포레시아, 이게 이제 프랑스에 있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포레시아 약간 좀 용어가 그렇잖아요. 자, 이런 그 불어처럼 포레시아 자동차 배기 시스템 이 업체가 노조와 회사는
향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 라는 내용의 어떤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합의서. 이렇게. 합의서. 이게 이제 그 명칭은 고용안전협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용은 합의서였어요. 이후 매출 실적이 급속하자마자 회사는 노조와 논의하려고 했지만 노조가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회사가 강행하죠. 정리해고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원고는 구제 신청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이제 진흥위에서는 모두 기각됐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합니다. 판례는 자,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 부분은요 나중에 이제 노조법 가서 단체 교섭의 대상성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 교섭을 진행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이고요.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자율적으로 단체 협약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라고 판시하면서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에 반해서 단행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어찌되었든 이런 이미 그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협을 제공할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단체 협약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런 단체 협약이 인정되었고 따라서 어떠한 단체 협약을 체결했냐면 이런 고용안전협약이라고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 확약에 반해서 이건 협약이라고 썼지만 여기 또 확약이라고도 썼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왔다 갔다 했어요.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에 반해서 단행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단체 협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전제 하에서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이런 고용안전협약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회사가. 따라서 이런 거에 반해서 단행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모두 구제되었던 것이죠. 자, 검토 보시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서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소장이 없는 단체 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정리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서 사용자에게 단협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 그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보기에 지금 이 프레시아 사례는 이런 예외적인 사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을 구제해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해고 사유의 서면 명시인데요. 문제점 보시면 군기법 제27조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자, 여기 요거 정하고 있어요. 이런 취지와 그 서면에 의한 해고를 기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부 요것이 문제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실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군기법 23조 1항 가지고서 즉 정당한 이유 따질 때 실체 정당성, 절차 정당성 따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절차적 정당성은 주로 인사위원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이런 거 따지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명시했는지 이거는 23조 1항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인 군기법 27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중에 부당해고 판단할 때요. 군기법 23조 1항 및 군기법 제27조의 위반 이렇게 표현해서 해고 사유의 서면 명시가 별도의 어떤 부당해고 판단하에 어떤 요소가 되고 군기법 27조가 강행 규정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위반되면요. 절차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그냥 바로 군기법 27조에 기해 가지고 곧바로 부당해고가 돼버립니다.
자, 판례가요. 이 대우조선 해양 사례인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써먹는 판례예요. 실무에서도 사례 우리 여러분 시험에서는 더 당연하겠죠. 이런 문제들이 그 시험에 나올 것이고 또 시험에 몇 차례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되는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고가 2006년도 고문으로 위촉되어서 감사실장을 역임하고 있었는데요.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도 9월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원고가 한국감사인 대회에 참석자 출장하는 중에 감사실을 폐지해버리고 원고를 대기 발령시켜버립니다. 자, 피고는요 2008년 10월 9일 날 원고에게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석 일시 2008년 10월 15일 출석 목적 본인 지수기의 부여 심의 내용 사규 위반 관련 근거 자 이거 중요해요. 취업 규칙 5, 8 사항 징계 해고 사유 2, 6, 9 등등등 감사 규정 제 5조 등등 이렇게 조문만 나열했어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라고 기재된 출석 요구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이게 통보서. 이렇게 조문만 기재된 출석 요구 통보서를 발송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고는 본인이 어떤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이제 그 뭐 이런 이제 징계위원회 출석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서면으로 알려주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했고요. 자, 15일 당일날 불출석합니다. 이때는 10월 9일에서 15일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불과 6일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당일 불출석했고요. 이에 따라서 피고는 수긍합니다. 그래서 10월 17일날 동일한 내용으로 재체 통보했고요. 개최 날짜만 20일로 연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그 원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답변했습니다. 자, 조항 중에서 내가 왜 이런 어떤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인지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원인이 되었는지 알려달라라고 답변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자 불출석했고요. 피고는 이제 회사는요 인사회의를 열어서 징계 해고합니다. 징계 해고했고, 그러니까 내용상 보면은 이 감사인데 이 감사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보통 이제 감사가 회사 내 외부 감사가 아닌 내부 감사는 그냥 회사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직원들 징계하고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지 회사의 방침에 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 방침에 반해서 감사를 막 진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하고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징계 해고를 했고, 자 원고는 뭐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요. 2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서면 해고 통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군기법 23조 1항의 절차 정당성은 갖추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그 군기법 제27조의 서면 통보 의무 위반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된 것입니다. 판례는 군기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에 통보해야지 되는데, 이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서 사용자 이게 취지예요. 이하가 이제 취지입니다. 군기법 27조의 취지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전부 및 시기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서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면서,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설명을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가 위반한 단체배약이나 취업규칙에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사안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출석여부 통보서 요 내용이 나중에 이제 해고 통보로서 되는 것인데요. 요 내용 보면은 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조문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어서 지금은 해고의 서면 통보가 이렇게 쓴 다음에 뒤에 뒷장에 상세히 적습니다. 어떠한 사유 2조의 위반인데 2조의 어떤 것 때문에 2조 위반이다. 어떤 것 때문에 6조 위반이다. 이런 것들을 다 적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튼 근로자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 특히 징계해고 경우에 실질적 해고 사유가 되는 이제 사유가 구체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단지 조문만 나열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서면 통보가 아니다라고 봤고요. 결론적으로 건기법 제 27조의 취지에 위반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강행 규정인 27조 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검토 보시면 건기법 제27조의 취지에 비추어서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해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수면 명시를 규정하고 있는 건기법 제27조에 부합한다. 사안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사안의 경우 쓰신 다음에 사안에서는 어떤 행위로 뭐 네가 징계당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문만 나랬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정당한 서면 통보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건기법 제27조에 위반되어서 결론적으로 부당해고이다 이렇게 쓰시면은 완벽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